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멜경제입니다. 오늘 주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이면입니다. 아베에게 평창 올림픽 인형을 선물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푸틴에게서는 조선의 칼을 선물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나비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옛 조선시대 검을 선물 받았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요, 1800년대 후기에 만들어진 이 검은 1950년대 미국으로 반출됐고 러시아 상인을 거쳐서 러시아 정부가 회수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건네줬다고 합니다. 다른 사진. 수소탄 성공했다. 평양은 지금 축제 중이다라고 해서요. 평양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입니다. 수소탄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평양시 국민경축대회가 열렸습니다. 대륙간 판단과요? 예, 로켓 장착용 수송 탄서함이 완전 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예. 백령도 점령 어림없다라고 하고 있죠. 북한의 백령도, 연평도 기습 침투에 대비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병 장병들이 저렇게 늠름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발 학교 짓게 해주세요. 무릎 꿇은 장애 학생 엄마들이라는데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 토론회에서요. 왜 하필 우리 지역에 또 장애 학교를 설립하느냐? 절대 안 된다. 다른 지역에 설립하라라는 주민들의 반대에 저렇게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 제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은 이 일반 주민들이 너무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다음에는 사진이 없습니다만은 반대로 이 장애 학생 엄마들 앞에 일반 주민들도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이 지역에 학교를 짓지 말아달라라고 또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예. 카리브해 섬 할켄 허리케인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사진을 보면요. 지붕이 없죠.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이 위력의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간 카리브해 생마르탱 섬의 모습입니다. 프랑스령 섬인데 오늘쯤에는 미국 본토로 이제 상륙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거식증으로 숨졌던 프랑스 모델 이사벨 카로가 자신이 앓고 있던 거식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2007년 찍은 사진입니다. 3년 뒤 이 여성은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세계적인 잡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마른 모델을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동병상련 북핵 때문에 죽겠음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죠. 그리고 아베 총리도 죽겠음이라고 나도라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쪽은 좋아서라고 하고 있죠. 북한의 위기로 시작된 한반도 위기설, 그 사이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아먹고 일본도 강경한 입장에서 우리에게 실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휘파람 휘휘라고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말이 귀가 쏠리고 있나요? 저쪽으로? 예, 만평 좀 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호 국민대 명예교수, 김간옥 계명대 교수, 소종섭 전 신한저널 편집국장,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김정은 끝장 제재다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해외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모든 석유 제품, 항공 차량 등 초안을 공개했다. 무슨 초안이냐라고 봤더니요.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에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제재안의 초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끝장 제재를 할 만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원유 금수 항목에는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원유 관련 응축물, 정제된 석유 제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여정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북한 지도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빠져있던 김정은도 제재 대상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러시아조차 김정은이 방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가 김정은의 방문을 허락하면 이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마지막 남은 주요 수출품이었던 석유 제품도 수출이 금지되고요. 북한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에 노동자를 송출해서 임금을 국내로 들어왔는데 그거 역시 중단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내용에서요. 분명히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은 군사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참고 견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행동뿐 아니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이 미국의 주요 지도부들이 좀 비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좀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행동 뺀 모든 내용이 들어갔다. 김정은에게 전범 수준의 제재를 가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유엔 제재안 초안에는요. 김정은의 실명이 처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조차 가지 못하게 됩니다. 북한 선박이 공해상을 다닐 때도 군사력을 동원해서 선박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을 경우는 군사적 행동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안보리 이사국인 이들이 어느 선까지 이 초안을 받아줄 것인가 하는 점인데 결국 열쇠는 시진핑이 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진핑을 다시 트럼프가 압박한다라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윤영호 교수님, 미국이 만든 대북 제재안 초안을 보면요. 정말 이 기사 제목대로 군사 행동만 빼고 북한의 모든 수출을 다 막고 모든 수입을 다 막고 그리고 김정은의 중국 방문도 막고 완전히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강력한 제재가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가 돼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흐지부지 내지는 초안이 많이 이제 고쳐지면서 누더기 법안으로 또다시 있으나마나한 제재안으로 안보리에서 통과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북한 문제라 해서 한국이 특히 위험을 느끼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지구상의 문제로만 얘기를 해도 이번 그 제재안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해나온 그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 이제 이란에 대한 그 유엔 제재 같은 경우가 철저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예. 이란을 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이제 오바마 정권 때 협상을 잘 타결한 그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당연히 이것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제 불행히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러시아와 중국이 그래서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다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경쟁 관계라 할까 적대 관계라 할까 뭐 이런 신냉전식인 그런 구조 때문에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이제 다행히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그래서 러시아가 과거처럼 직접적이고 먼저 이니시어티브를 취하는 그런 역할은 저는 안 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밀고 나갈 적에 러시아가 동참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극단적으로는 이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좀 극단적인 선택이 될 거고 따라서 이제 수정 보완 방금 수정안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보완해서 조금 낮추는 쪽을 중국이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이 미국이 만든 초안에는 자신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초안대로 중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 기업들도 제재를 하는, 그러니까 중국도 제재국가 대상에 집어넣는 강력한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의 뭐 스타일을 봤을 때는 그게 허풍 같지는 또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갖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구상에서 이런 초강경의 이 제재안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쟁 이외에는 모든 수단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것. 이제 생명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없이는 국가가 안 돌아가는데 천연가스, 뭐 원유 모든 부분을 이제 금수를 하게 되는 수출 수입을 다 그렇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푸틴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금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막다른 곳으로 몰리면 안 된다. 이미 이제 러시아의 입장은 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될 가능성이 원한 그대로 갈 가능성보다는 워낙 높은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김정은, 김여정까지 이제 하나의 타겟을 이제 집어넣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도 못 간다.
이 러시아도 못 가고 되는 부분들을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기 때문에 예.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예.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침묵을 지키지는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 이제 고려 항공기도 외국으로 나갈 수 없고 해외로 노동자들을 송출할 수도 없어요. 이제 보내가지고 임금을 국내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완전히 사방으로 꽉 막힌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초안에 반대를 해서 이 초안이 유엔에서 뭐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군사 행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군사행동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결국 한 발 물러날 거라고 보시나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 현재의 상황은 어쨌거나 끝장의 어떤 긴장감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서로가 이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국면에서 계속되고 있다. 물론 군사적 옵션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시나리오는 계속 검토를 하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지금 뭐 먼저 미국에서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상당하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이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전에 이제 노출을 한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김정은이 핵 미사일 다 포기하고 백기투항할까요? 이 제재안대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의 석유, 북한으로 들어간 석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 가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이제 해상 봉쇄라든지. 그게 봉쇄가 되면 김정은이 결국은 손을 들까요? 그 원유 부분을 중국에서 만약에 장기간에 끊는 쪽으로 가면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내부 붕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이 백기투항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재안이 좀 만들어졌는데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좀 만났는데 그 영상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позвольте всех вас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Здравствуйте. 이 푸틴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동방경제 포럼의 주빈으로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Проблем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дними лишь санкциями и давлением невозможна. Не стоит поддаваться эмоциям и загонять. 네, 들으신 것처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만으로 북한이 뭐 달라지겠어? 제재가 꼭 효과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리기가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가 14개월 만에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이뤄져가지고 몸싸움도 좀 있었죠. 북한 책임은 한국과 미국에 있다. 사드 악담펌은 중국 관영 매체인데요. 사드 추가 배치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 아니냐. 이런 도를 넘은 비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간 다툼 속에 한국은 개구리밥이 될 것이다. 사드를 지지하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휴대폰, 차, 화장품 등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썰물처럼 갈라지는 한국산이다라고 해서요. 반한 감정의 중국 기업 경쟁력 향상까지 겹쳐지면서 삼성 휴대폰 판매가 9위로 추락했고 차 부품 수출도 58% 줄었고요. 전기차 배터리 보복 장기화로 SK이노베이션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현대 기아차가 큰 어려움에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 베이징 현대가 이 현대차와의 거래를 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8,500명 몸싸움 했는데 중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여경과 종교 케어팀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성주 시민들과 몸싸움이 있었는데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여경과 종교 케어팀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미리 이제 과잉 진압을 좀 피하고 또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게 해서 여경팀을 제일 일선에 배치했고요. 그리고 종교 케어팀도 훈련을 시켜서 다수의 종교단체가 이 집회에 참여한 상황을 잘 고려했다라고 한 일종의 나름 뭐 잘했다라는 칭찬 기사 같긴 한데 사드 배치가 잘한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그동안 줄곧 70% 이상을 유지하던 여론조사가 69%로 좀 나와 있습니다. 북핵 실험에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인사 문제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김치만 먹어서 머리가 나쁘냐.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뭐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개구리밥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우리나라도 좀 약간 극우적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극우 보수적인 언론들이 좀 중국에 대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한국시보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그 극우적인 그 발언을 하는 매체고요. 우리가 저쪽에 하는 거에 따라서 뭐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참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쪽이 막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똑같은 민족이 되니까 일단은 관련해서 합리적인 그 비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은 지금 뭐 사드에 관련돼서는 되게 예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북핵과는 또 분리된 그 입장을 또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때문에 뭐 사드를 배치했다고 해서 북핵에 관련된 부분을 또 뭐 비토를 한다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드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만 지금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에 관련된 부분을 설득하고 알리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또 이 한민족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만 또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네요. 글쎄요. 근데 좀 중국의 언론이 뭔가 하나 좀 잘못 본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한국의 보수주자들이 김치를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사드 배치 4기를 추가 배치한 것에 대해서 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제가 어제 사실은 이 주제를 나오신 4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잘했다라고 다들 4분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드를 반대하셨던 분들 가운데도 이 북한의 이제 6차 핵실험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좀 불가피하다라고 돌아서신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론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저 중국 언론이 뭔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또 기사 썼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사드 배치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의 6차 핵실험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는 70% 밑으로 떨어졌는데 자, 이것이 추가 지지율 하락의 전조현상인지 아니면은 일시적 현상이고 다시 80%대로 70%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내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한번 아까 제가 써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올려놓고 한번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부터 좀 들을게요. 사드 문제 이거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고 북한 문제 이거 굉장히 장기화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결코 호재는 아닌데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칠까요? 저는 뭐 69%로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 지금 관련돼서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김정은의 그 북한 핵실험 그리고 사드에 관련된 국제적인 정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면 특별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반감을 가질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뭐 국민들이 정서상으로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 이 전 정권에서 보여줬던 뭐 그 바닥으로 치닫는 그 정권 지지율의 하락폭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감을 안 가져도 돼요, 청와대는 그러면? 이게 위기감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랬는데요. 일단 언제부터 이제 70%의 국정 지지율을 하락의 전조 증상으로 본 제가 뭐 몇 번이나 됐는지 그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70% 밑으로 나온 여론조사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있으니까. 근데 100일, 물론 그런 100일 부분은 만에.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만 100점 맞던 사람이 90점 맞았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열등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100점 맞던 사람이 계속 100점 맞으면 좋죠. 다만 이 90점이 다른 요인에서 100점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소 국장님은 반대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더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지율이라는 부분 자체에 이제 너무 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민감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집권 뭐 한 100일이 더 지났지 않습니까? 예. 지나면서 정책의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거치고 내년 초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직접 시행되는 단계.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정책을 둘러싼 집행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집단과 그 정책으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도 지지율이 사실 뭐 높은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50% 전후 정도 되면 거의 뭐 70%건 80%건 뭐 60%건 그것이 크게 이게 등락에서의 뭐 확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너무 이 지지율에 연연해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설정된 기본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을 충실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지지율 하나에 대해서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저는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거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말고 더 떨어지더라도 믿고 있는 그 기본 국정 로드맵에 따라서 해라. 뭐 이런 실제로 의미네요.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 우리 김 교수님 지지율의 정상화. 예. 이게 뭐 41%로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70%, 80%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그 안에 굉장히 갭이 컸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가공에 지지할 표를 주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지지를 했다는 그것까지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힘을 몰아주고자 하는 거기다 희망을 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건 한정적 기간입니다. 아주 신념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탈이 되거든요. 이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고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약간의 이제 낙폭을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도발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또 다른 뭐 인사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70, 80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50, 60이 오히려 정상적인 그런 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정상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너무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비정상이었군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윤 교수님. 네. 다른 분들 말씀한 것처럼 이 지지율은 저는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60% 이상만 유지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닌데 그동안 오히려 굉장히 높은 그러한 지지율을 반영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원인도 저는 이 국제 외교관계 안보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국내 상황이요? 인사 문제. 우리가 이 소위 포용하고 타협하고 통합하려면은 인사가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비판된 거가 뭐 코드 인사라든지 인사 검증 문제에 좀 실패 뭐 이런 거가 누적적으로 반복이 되는 가운데서의 좀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특히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환경인데 이유는 뭐 우리 국내 문제보다도 불행히도 지금 시진핑, 푸틴 이런 준 독재 혹은 권위주의형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베, 이 트럼프까지도 우리가 그 이상형으로 추구하는 뭐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수준이 못 되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한계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내분 얘기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네요. 지지율이 70% 벽이 무너졌지만은 사실 그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지지율이 뭐 당연히 지금까지는 너무 높았던 게 오히려 비정상적이어서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국정 운영 철학에 맞춰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가라. 다만 이제 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경청해야 될 부분은 또 존재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네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뭐 지지율이 뭐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은 존재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사드 배치를 시작으로 또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선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 대북 강경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과거에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하고 또 쌀 시장 개방 확대할 때 지지했던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고 또 진보 언론이 등을 돌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부분이 가장 아팠다, 가슴 아팠다라고 이제 회고록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일로 인해서 사드와 또 이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서 전통적 지지층, 이른바 친노, 문파, 친문, 하여튼 이런 전통적 지지층들이 떠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일부에서는 다른 정도 아쉬움을 느끼는 그 측면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운해하는 측면이 네, 있다고. 근데 다만 이게 지지층 이탈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은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드에 관련된 부분도 모든 상황에 있어서 변수가 없는데 입장을 바꾸면 그건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중대한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통치자가 이런 부분을 바꾸면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지자들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북핵 핵심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징후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신속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하고 그 입장을 발표를 하고 지금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자들은 이해하지만 벌써 지금 야당은 말 바꾸기 한 거에 대해서 빨리 석고대죄해라. 결국 우리 말에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드릴까요? 김관욱 교수님도 비슷해요. 저 사드 배치 반대 저 집회 당시에는 민노총 회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계 인사들도 있었고요. 저분들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단지 사드 문제를 반대한 것만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적폐청산이라든가 등등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사드 문제로 한번 철회를 한다. 그러면 그 국정 운영 동력을 빼버리는 것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본인들이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국정 동력을 빼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고 나중에 가서 오히려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고립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아마 학습 효과가 있어서라도 아마 그런 것들은 잘 하지 않을 것이다. 더 기다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사드 배치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 민주국가의 강점이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 할 수 있는 것이 권위주의 국가와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뭐냐면 이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맞다 소리보다도 이제라도 그러한 걸 채택했으니 참 잘했다 하고 좀 칭찬도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 국민들의 결집이 외국에도 큰 힘이 되고 또한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도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나는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동안 참 지연을 할 만큼 했고 14개월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중국은 계속 한다는 거가 큰 나라라고 떠들면서도 밤낮 응징이나 하려고 하고 경제 보복이나 하는 그러한 것을 좀 질타하는 그러한 신문 사설 논설 이런 것들이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한 말씀 하시고 싶어 하시네요. 소장님 듣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이방. 지금 SNS에 이제 제 SNS에도 올라오는 여러 가지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추진했던 사드 배치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글들이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정의당 쪽 어떤 지지자, 정의당 쪽을 지지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유턴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나 TV 토론 과정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묘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결론이 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특히 이제 이
진보적인 입장에서 지지했던 쪽에서 일부 이탈하는 그런 부분은 뭐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진영의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나라를 보는 것과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정당, 모든 진영을 같이 통합해서 봐야 되는 대통령의 시선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국민이 얼만큼 이해해주고 받아줄 것인지 그 지지자들은 언제까지 그 애정을 갖고 지켜봐 줄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폭행당한 여중생 사진 놓고 라면 먹다 부었네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돈 없는 네티즌들 우롱 욕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뭐 이 기사를 이번 주 내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피해자에게 어떤 2차 피해가 있냐면요. 폭행당한 얼굴 사진을 돌리면서 라면 먹다 부었어요 조롱하기도 하고요. 피해자 얼굴에 담배와 선글라스 등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집단 폭행 장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무차별로 배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고 피해자 부모들이 경찰에 악플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서 집에 오물, 돌을 투척하기도 하고요. 카톡과 페이스북에 욕설과 협박글을 보냈습니다. 가해자 지인 소셜미디어도 악플로 도배가 됐는데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해자와 주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요. 한 인터넷 네티즌이 커뮤니티 회원이 이제 SNS 글을 보냅니다. 가해자에게. 지금 이 상황을 간단하게 한 방에 종결시킬 방법이 있다. 궁금하면 톡해라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이 가해 학생이 뭔데요 방법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게 어딨냐 확씨 XX 카톡 답장해라. 내 글 조회수 좀 올려보자 라면서 욕설 카톡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 학생을 유도시킨 거죠. 그렇죠. 예, 그 커뮤니티 SNS 상으로 유도시켜서 너 잘 걸렸다 하면서 막 이제 욕설을 쏟아내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피해 학생은 좀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죠. 가해 학생 혼내주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지금 피해 학생 또 피해 학생의 어머니까지도 신상털기하고 피해 학생의 그 병원에 누워 있는 모습에 뭐 이상한 선글라스 그려가지고 막 합성해가지고 막 왜 이러죠? 이 네티즌들은 또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네티즌들이 이게 중대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상황을 재밌어만 한다는 그 문제 때문에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해줘야 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 가해자는 처벌도 그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녀 사냥처럼 그 가해자에 관련된 신상이라든지 가족에게 대한 신상까지도 털어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피해를 당한 상태인데 네티즌들에 의해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받게 되면 더 이렇게 재활이라든지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더 힘들어진다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가해자의 가족도 물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네티즌이 상황을 재밌어 하면서 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조롱하듯이 인터넷에 장난삼아 즐기는 그런 누리꾼들, 그런 사람하고 이 폭행을 저질렀던 이 10대 이 여중생들, 가해 학생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기본 심리는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예, 이 폭행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폭행이 거기에 더해진 건데 어쨌건 물리적인 폭행을 하면서 그 장면을 또 사진을 찍거나 뭐 동영상 중계를 하거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상황 자체를 하나의 일종의 영웅 심리 속에서 즐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지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언어 폭력을 통해서 저런 이 피해자들을 뭐 조롱하는 이런 식의 댓글을 달거나 그런 것들을 퍼날르거나 막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심리는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피해 학생 또는 피해자 어머니를 합성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유포시키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이 피해 학생 또 목격자의 얘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혹시 이런 장난질을 치는 누리꾼이 있다면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좀 보겠습니다. 그 골목에 애를 무릎을 꿇친 다음에 신발로 애 얼굴을 막 밟는 거예요. 막 슬리퍼 날아가고 이걸로 막 분이 안 풀린다면서 막 쇠파이프 같은 걸 가져오라면서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것도 그냥 보통 쇠파이프가 아니라 끝이 날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애 머리를 내리 찍으면서 그것도 엄청 세게 계속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병 같은 걸 가지고 오라면서 그 애 머리에다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눈물에서도 피눈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타오백 병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단단한 걸로 애 머리를 치는데 안 깨진다면서 그걸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막 애 피 흘리니까 피 냄새 좋다면서 막 더 때리자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애가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을 잃은 거예요. 눈이 약간 풀려 있는 거예요. 눈이 풀려 있으니까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말리는데 어떤 이가 맞은 것도 기억 못하게 때리자면서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언니들끼리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그냥 살인미수인데 어차피 살인미수인 거 더 때리면 안 되냐면서 애를 죽을 때까지 밟는 거예요. 이런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그 가해 아이들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낸 건가요? 지난번에는 뭐 이번에도 그냥 보냈는데 저번에는 그거보다 약했는데 보낼 수밖에 없죠. 그냥 경찰서에서 뭐 간략한 조사하고 훈방 조치 이런 건가요? 예, 다 훈방 조치야. 애가 그만큼 다쳤는데 왜 이게 훈방 조치냐. 왜 애들을 보내느냐.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거 할 판에 진짜 그런 거 올라오니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지금 다른 생각은 다 안 나요. 그냥 애 빨리 나와서 걔네들 구조되기만 하는 거지. 자, 이제 들으신 것처럼 피해 학생, 이제 맞는 것을 목격한 이제 학생의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제 그 부모의 마음도 좀 이제 화면으로 좀 봤습니다. 뭐, 그냥 맞았겠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맞았겠지. 뭐, 그렇게까지 조롱하는 누리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뭐 누워있는 모습에 뭐 꼭 무슨 라면 먹어서 부은 얼굴 같네라고 킥킥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의 딸이나 자신의 친구 또는 본인이 그렇게 맞았다면 진짜 비타 500병으로 그 딱딱한 병이 깨지지 않는다고 해서 깨질 때까지 맞았다면 뭐 이렇게 눈이 풀렸는데 또 맞았다면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을까? 농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지금 여기 동영상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어차피 살인 미수니 팰 때까지 패자. 이게 어떻게 어린애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진짜 뭐 충격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부산, 강릉, 서울 뭐 어디 한 군데 빠진 거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보편적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폭력물이라는 것이 여과 없이 아주 어린 친구들에게 노출이 되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고 때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영웅시되고 맞는 사람들은 루저가 되는 이런 문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더요. 그들을 가지고 조롱하고 즐기는 마치 영화 보듯이 또 다른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자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한 부류는 영원히 피해자가 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가족마저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12세, 14세가 아닙니다. 이 신체적으로 이미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졌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사실은 재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하여튼간 2차 피해의 이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가해자까지 동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뭐 인권이라는 범위 내에서 뭐 가해자도 2차 피해에 시달리는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까지 신상털기가 이루어지고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다른 지역 강릉에서의 폭행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이 문자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됐는데 우리 신상 다 퍼뜨릴 텐데 우리도 그거 고소하면 된다. 그럼 뭐해? 전 지역 다 퍼질 텐데 상관없다. 저거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묻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들도 뭐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건 없습니다만 이 강릉 피해 이 폭행 가해자들도 전혀 잘못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렇게 매일같이 저희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다뤄주는 걸 오히려 즐기고 있나요? 자기들 영웅이 됐다고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좀 끔찍한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산, 강릉, 아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도 이 일이 있었고요. 경기도 부천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웃에서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관련된 리포트 하나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경기도 부천의 한 여인숙 2층 창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이 뛰쳐나왔습니다. 또래 남녀 중고등학생 4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겁니다. 가출 청소년이었던 이들은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여중생을
자신들의 돈을 멋대로 썼다는 이유로 여인숙으로 끌고 가 폭행했습니다. 1시간 넘게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피해 학생은 결국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피를 닦으라며 들여보낸 화장실의 창문으로 다행히 탈출해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터 있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감초다 받았습니다. 예, 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짓고 가해 학생들을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만 14세 미만인 한 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10대들의 집단 폭행은 경기도 평택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고3 남학생 3명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기절까지 시킨 겁니다. 지난 6월 세종시에서도 여중생 3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후배 여중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등 10대들의 폭력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이런 이제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 10대 폭행이 뭐 비일비재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뭐 간간히 보도는 했습니다만 이번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니고 너무나 이제 많이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 이제 주로 이제 범행 장소가 뭐 으슥한 곳도 있지만 모텔, 여인숙 이런 데예요. 가출한 이제 소년들이 가서 원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어때요? 거기 여인숙 모텔은 미성년자 막 들락날락 해도 되는 데인가요? 안 됩니다. 보호자랑 같이 그쵸. 숙박 안 하면 그게 그냥 그거를 숙박을 시키면 혼숙이라고 해서 그 영업자가 처벌받습니다. 안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가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사람을 그렇게 막 패고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러니까 모텔 업자라든지 여인숙 업자들이 돈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거죠? 일단 방치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왔을 때는 이거 정상적인 숙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귀찮았을 수도 있고요. 괜히 또 돈 그 때문에 청소년들하고 또 그럴 수도 부딪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다는 부분도 조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때 뭐 부산 여중생 사건 일어날 때 옆에 순찰차가 지나가는데 또 못 보고 지나가기도 했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못 본 척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10대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면서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될 것인가 여러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소년법을 좀 개정 내지는 폐지해서 청소년이다 하더라도 극악범죄를 저지르면은 사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하자. 표창원 의원이 그런 이제 법도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분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셨던 분인데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좀 있고요. 그러나 이 지금 여가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일단은 법적인 것보다는 어떤 이제 다른 어떤 따뜻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로서는 가해 학생도 포함한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위기에 빠진 청소년이고 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모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참으로 좋은 말인데 지금의 정세에서 가해 학생을 자활을 돕겠다고? 여가부 장관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또 비난 아닌 비난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지금 여가부 장관이 원칙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사회 이런 현상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행정부만 보이고 입법부가 안 보인다. 즉 이게 입법부에서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정치권에서요. 그러니까, 정치권.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국가 3부 아닙니까? 입법, 행정, 사법. 그러면 입법부에서 법이라는 것이 시대에 자꾸 맞게 적응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개정, 수정, 보완 뭐 이러한 걸 하려면 다 또 이렇게 공청회라든지 정책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그 바른정당이 이 폭행 문제를 갖고서 정책 간담회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아주 상당히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입법부는 무슨 행정부하고의 경쟁이나 견제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지금 무척 쌓였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뭐 이번 정기국회 6,400건인가 뭐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 국회라는 거가 국회 말고 입법부라고
그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원래 기능을 다시 회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정현백 장관의 언급은 이제 뭐 어떤 원론적인 측면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해 학생을 두둔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소년들에 대한 처벌법을 바꿔야 된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정말 들 끓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저 학생들이 학생 맞냐 하는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거의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메시지 관리 능력이라고 할까요?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를 노출을 한 것이죠. 그 국면만 우리가 지금 북핵 관련해서도 지금은 대화를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제재에 더 집중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국면 자체는 그럼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처벌 강화만으로 되느냐? 그것까지 안 된다. 교육, 보호관찰에 대한 교육제도도 바꿔야 된다. 그럼 학교는 제대로 했느냐? 학교도 제대로 못했다. 학교에서 왜 이 학생들을 관리를 못했냐? 이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해 학생을 포함해서 피해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에서의 판단 능력이 좀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랬다면 이제 더 큰 문매를 맞겠습니다만은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보니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만 해요, 그렇죠? 가질만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 소 국장님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 소년법을 폐지해서 내지는 이제 대폭 수정하거나 개정해서 청소년도 극악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인들은 사형 선고가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집행은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는 여론에 대해서 우리 법률가인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표창원 의원이 이제 그 안을 냈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는데. 일단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출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냥. 처벌의 나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애가 아닌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그 미성년자의 나이를 좀 낮춰서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보호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여가부 장관 얘기한 가해자에 관련된 부분은 가해자를 두둔하기보다는 어쨌든 가해자도 이렇게 교화의 필요성이 있는 교정의 필요성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같이 끌어안자의 취지인 것 같고요. 지금 법치주의 사회에서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탈리오의 법칙, 응보형주의, 너는 잘못을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를 하려면 가해자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 정 장관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처벌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낮춰서 지금 14살 돼 있는데 12살로 그냥 하자. 입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건 그냥 단순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문제 노출된 걸 보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개 얽혀 있는 것이 일단은 이번에 보호관찰제도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법무부와 경찰관의 이 보호관찰과 관련된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호관찰제도 운영에서도 실제적인 그 청소년들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해서 교육을 할 때도 다 그냥 때로 몇백 명 불러놓고 그냥 무슨 교양 프로 하나 틀어주고 이게 교육이다 하고 끝낸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단순히 처벌만으로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러한 어떤 재교육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왜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각지대로 놓여지게 됐는가. 그럼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그냥 다 떠넘길 것인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번에 강릉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이 청소년의 특히 중학생들의 어떤 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2008년인가요? 9년도쯤에 제가 교육부 출입 기자를 했어요. 그때도 학교 폭력 사태가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 당국과 법무부 당국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자라는 수많은 대책들을 그때 만들자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로부터 거의 10여 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똑같은 대책을 만들자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뭐 버스 졸음운전 참사를 막자고 몇 달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몇 달 뒤에 최근에 또 일어나고. 그 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도 있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모이면 앵무새 발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서열 싸움도 있고, 뭣도 있고, 싸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그 자기가 이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SNS로 동영상을 찍고 이게 보편적으로 죄의식이 결여된 상태가 너무 이제 뚜렷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도 부산에서 1차 폭행 때 경찰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되니까 2차 폭행까지 이어지는 이런 장면은 지금 당국이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떤 정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이 학교폭력 문제만큼은 잡아주길 바라는데 쉽게 잡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순실 정유라 경국 딴길 건너라고 해서요.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쪽 변호에 사임을 했습니다. 정유라가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갑자기 출석을 해서 최 씨와 이 부회장에게 이제 불리한 그런 증언을 한 것이죠. 최순실 정유라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자기 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희망의 끝을 놓지 않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불리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제 되게 충격에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가면 오히려 이제 득이 될 게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당사자들이 또 연락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의사타진할 이런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임한 거 아닌가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의 선고도 어려울 것이다. 10월 16일이 구속기한인데요. 이 10월 16일을 넘어서게 되면은 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 관계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 때는 없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 결정만으로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10월 16일 지나도 석방하지 않고 내년 4월까지 더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10월 16일 구속기한을 넘어가도 뭐 박 전 대통령이 좀 가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일단 그 구속영장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당시보다 추가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새로 추가된 그 영장 발부 사유를 가지고 구속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이제 석방을 해놓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관련돼서 공범관계에 있거나 비슷한 뭐 뇌물 공여의 그 혐의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지금 유죄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의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라 굳이 석방했다가 다시 이렇게 구금을 하는 이런 그 모습은 연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10월 16일까지 잘 버티면은 일단은 석방될 수 있다라는 혹시 재판 전략을 썼던 변호인단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겠군요. 재판부도 그 변호인단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잠시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소식 좀 듣고 와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영화 미스 프레지던트가 오는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까지 촬영됐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은 영화 내용에 대해 탄핵 무효를 강하게 주장했던 박사모의 영화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정희는 잘했고 유경수는 그립다라는 정서를 공유하는 박정희 세대에 관한 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이 영화의 개봉일입니다. 10월 26일인데요. 이날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날이기도 하죠. 이에 대해 감독은 어쩌면 운명적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영화에 대해서 극과 극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아버지의 업적이 잘 드러난 영화라며 눈물을 흘리며 본 지지자들이 있는 반면 포스터에 새겨진 의미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나쁘게라는 뜻이 담긴 미스로 쓰였다며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화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뭐 10월 16일이 됐든 내년 4월이 됐든 뭔가 진짜 좀 선고가 끝나야 이제 재판이 끝나야 이제 좀 잠잠해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영화하고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그 영화를 관람한 박사모 회원들이 참 잘 만든 영화다 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고 뭐 이러한 거를 볼 적에 그거는 그런대로 괜찮은 영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박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나가 다 잘 아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 이 찬성 반대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뭐 어느 편파적인 뭐 이런 식인 영화를 만들었다 다큐인지 이게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대로 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잠시 뒤에 혹시 시간이 되면 다룰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강수 이제 교수의 어떤 이제 자살 그 부분을 놓고서 당시 27년 전에 쓰여졌던 즐거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법의 잣대로 판단을 했는데 역시 모든 문학 작품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글쎄요, 최대한 독자와 시청자와 국민의 선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영화 좀 논란은 될 것 같습니다. 전재용 씨가 50일 추가 노역인데 위증교사로 또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재용 씨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또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도 참 끝이 없습니다. 예,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자, 직접 증거는 없지만 니코틴 살인이 맞다.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라고 했죠. 지난해 4월이죠. 예, 비흡연 남편을 수면제로 해서 잠들게 한 다음에 니코틴 원액을 집어넣어서 숨지게 했던 이 부인과 그다음에 이 부인의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연차휴가 70% 이상 쓰지 않으면 연말 상여금을 깎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부터 휴가를 다 소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주말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공기업들, 공공기관이 따라하고 민간 기업이 따라할까요? 뭐 일단 모범을 보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예. 뭐 하지만 이제 그게 회사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회사 생활 해보신 분은 우리 소 국장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저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휴가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 특히 뭐 저희 세대도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무슨 휴가냐, 열심히 일해야지. 토요일 날도 나와라. 뭐. 그리고 휴가 다 쓰는 사람이 어딨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상사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 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창조력이다. 예. 쉬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위한 충전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지금 확산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가 같은 것들을 철저히 보장을 하는 거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방송인, 언론인, 기자기 때문에 주말에 쉬지 않고 나와서 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유연근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밤새워까지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기본적인 보장된 휴식 시간은 철저히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예를 들면은 그럼 거기에 더해서 주말에 일했다. 그럼 주말에 일한 만큼을 더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이게 그냥 현실이라고 인정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저 내일 아침 방송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자, 좌편향 논란 김명수 후보자 남 보수적 판결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어서 낙마가 이루어졌는데 또 이게 이제 성향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김 교수님,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거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렇죠? 또 다른 거죠. 예. 이건 뭐 우리가 사법권인데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낙마한다는 것은 정권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 때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다루어질 것이고 결국에 이 부분은 또 표결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사입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서 의원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을 떠나게 됐는데 무죄 확정이 됐으니 다시 복당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여튼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네요. 예. 자, 광주 찾은 안철수 호남 SOC 예산 삭감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예.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그 이제 택시를 이제 좀 본따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또 이제 호남에 대한 홀대론 얘기를 좀 다시 갖고 나왔네요. 윤 교수님, 이거는 통하는 전략인가요? 안 통하는 전략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예. 글쎄, 이런 뭐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의 민심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가 정치가의 당연한 예. 그 자세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얘기를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그 예산안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을 때 큰 타이틀로 나왔던 것이 기본적으로 SOC 예산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비중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복지하고 국방은 늘리되 그렇습니다. SOC 예산은 그쪽 줄인다. 복지 국방 예. 좀 많이 늘고 SOC 쪽은 줄었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호남의 SOC 예산이 삭감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뭔가 그럼 다른 이제 지역별 비교 그리고 과거 예산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데이터가 뒷받침되면서 유난히 그 비율로 따졌을 때 호남 쪽이 다른 쪽보다 확 예. 줄었다. 이런 것이 어떤 입증이 되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만 얘기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해도 너무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부 들어서서 호남이 홀대받는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동의를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정치 공세일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선거 전략은 안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택시 운전사 영화에 나오는 이 택시가 갖는 의미와 안철수 대표의 이 말은 좀 맞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자, 광주의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한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가져온 그 효과를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좀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발언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비판을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혜원 대표가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등판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앞서 만평에도 봤습니다는 휘파람을 불면서 자꾸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자, 당시 내부 논란에도 다양한 분야 초청 취직 강행했다.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인데요. 지난해의 내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그러니까 우리 이 박 후보자의 이제 모교 교수가 되는 거죠. 포항공대로 초청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런 얘기가 새롭게 나왔어요. 자, 비록 초청은 8월에 결정됐지만 촛불혁명이 한창이던 11월에 이념 갈등이 한가운데 있는 학자를 초청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물러나오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도 나왔는데 그러면 건국과 정부 수립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다라는 우리 박 후보자의 얘기는 거짓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국사편찬위원장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의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면 뭐 성향은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다고 봐주는 게 또 옳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향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새 정부가 갖고 있는 그 국정 방향이라든지 원칙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당 분야 부처에 있어서 능력을 제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 상에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보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성직자에 준하게 다 이렇게 검토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부분도 좀 이해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거짓말한 부분은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명이 안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업무상 수행에 있어서 이렇게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을 소명함으로써 국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일 때문에 뭐 부동산 투기 의혹, 또 뭐 위장 전입 등등, 또 논문 뭐 표절,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돼서 낙마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 부분만 예외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외를 두자는 게 아니라 그런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설명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문제는 또 남아있는 것이죠. 그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자. 청문회는 그렇죠. 좀 열어보자. 그렇죠. 이게 저는 이 뉴스가 이영훈 교수를 초청했다는 건 지난번에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근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 보도가 나왔는지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고, 지난번에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이 뉴스 자체가. 그런데 이것과 그 관계해서 오늘 또 다른 언론에서 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2014년 7월에 변희재 대표 있지 않습니까? 변희재 대표를 초청해서 청년 창업 간담회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저는 이영훈 장관 거는 뭐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대충 그렇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의 업무를 하는 것이 성향과 역사적 사관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뭐까지 못한 것은 내일 아침에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